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2월 31일 오후 시간인데요. 아마 지금쯤이면 이제 대부분 직장에서 총무식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타깝지만은 이제 금년 한 해 다 가고요. 내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 우리 야권에 계신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그야말로 신문이 난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정권 교체의 깃발을 제대로 휘날릴 수 있는 그런 결기를 이제 다져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침 말이죠. 연말이 돼가지고 이번 주 내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이제 걱정해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보다 더 앞서는 것은요, 단단한 정권 교체 의지, 그리고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파이터로서의 이 정신 자세를 가다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나와 있는 여론조사들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이 뭐 오차 범위 안팎에서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여론조사의 신뢰성, 지금은 이제 신뢰성 뭐 우리가 다 알잖아요. 뭐 별로 신뢰할 만한 여론조사 기관이 없다. 그것은 우선 여론조사 기관도 돈을 벌어야 먹고 살잖아요. 막말로 여론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론조사를 누가 부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충 맞게 여론조사를 해준다라는 이런 이 설까지 나오고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그런 것 플러스 알파에 뭔가 뒷거래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여론조사 기관이 난립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이 당선이 되면 여론조사 기관이 말하자면 이 법적인 잘했을 때야 뭐 칭찬받고 우리 국민들로부터 격려를 받겠지만은 잘못했을 경우에 받아야 하는 이런 이제 처벌, 그리고 이제 또 등록, 여론조사 기관으로 등록할 때 이런 자격 요건, 이런 거를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니면 우리 국내 정치 실정에 맞게 좀 강화된 이런 법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론조사 이번 주 내내 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제 말하자면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큰 해석 중에 하나는요, 이 윤석열 후보에 대한 실망층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제 한 뭐 10%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권은 여권대로, 야권은 야권대로 이제 안철수 후보와의 말하자면 단일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시종일관 아주 알레르기적 반발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곧 보도해드릴 뉴스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어제 진행한 인터뷰 내용인데 지금 막 보도가 되고 있어요. 처음으로, 제 기억에 처음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이 안철수 카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어요. 자, 이미 이번 주 초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러브콜을 보냈죠. 윤석열 후보보다는 말하자면 안철수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을 생각할 때 이재명 후보하고 단일화를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연초가 되면 말이죠, 송영길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 연초가 되면 뭐 연정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연대 구상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의 거부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 자, 그러면서요,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하는 거고,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배제돼 버리면 그건 국가적인 손실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이 정치공학적 접근이 아니라 안 후보가 제기하는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어젠다 매우 중요하다. 이러면서 이 안철수 후보를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주 소통을 하고 있다.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가는 중이고, 연초에 아마 후보께서 구상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러면서요, 대연정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제1야당과의 대연정은 맞지도 않고 제1야당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비췄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요, 자, 그러면 문재인 정권 심판 같이 하자.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냐? 이렇게 해서 강력히 반박을 한 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송영길 대표의 입장을 보면요, 이렇게 이러한 연대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 반대 강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지금 또 해석을 하고 언론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보면요, 뭔가 이 안철수 후보와 송영길 대표 간에, 그리고 이제 안철수 후보 측과 그리고 이 민주당 측 간에 뭔가 물밑
거래가 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빠지는 여론의 흐름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일부 보도를 보면 이 김종인 위원장은 이 중도층을 좀 챙기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집도끼를 좀 챙겨서 한쪽 역할을 분담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윤석열 후보가 이 공세의 고삐를 굉장히 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굉장히 좀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쟁 중에도 최선의 방안은 강한 공격이 있다, 이런 말이 있듯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결국은 최근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도끼들이 좀 나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집도끼를 잡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워딩이 좀 강하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이것은 결국은 역할 분담으로 이어진다, 이러거죠. 그래서 역할 분담과 관련해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아직까지 김종인 브랜드 이 캐치프레이즈, 키워드를 내놓지 않았다. 뭐 약자와의 통일이라든가 이런 경제 민주화라든가 아니면 공정 경제라든가 이런 걸 내놨지만은요,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경제 민주화와 같은 딱 부러지는 이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도 김종인 위원장이 뭔가 이 결정적 카드를 내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려되는 점은 이제 토론 문제에 관해서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확정적 범죄자하고 무슨 토론하냐, 확정적 범죄자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해석이 가능하지만요, 더 나쁜 것은 뭐냐,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말의 신뢰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뭐 특정 정책, 부동산, 또 세금, 또 이 무슨 외교안보 여러 가지 이슈에 관해서 토론을 하면 그 토론을 할 때 밝혔던 입장이 토론 이후에 유지가 될 거냐, 이거예요. 저도 믿지 않아요. 유지 안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토론 결과가 반응이 안 좋다, 그러면은 바로 토론 끝나면 또 바뀌어요. 이러한 이 원칙 없는, 일관성 없는 이런 말 바꾸기식 토론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그런 입장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요, 다소간 입장이 달라지고 있어요. 자, 우선 주제가 없다. 주제를 명확히 정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안 할 리 없다. 그래서 다소간 융통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는 좀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경우에는 경제 민주화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분배를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된다. 성장의 과실을 다시 가진 사람한테 돌아가게 하는 것보다는 가지지 않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이 배분을 잘해야 된다, 이런 데 역점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토론 문제라든가 또 이 안철수 문제에 대해서도 이 윤석열 후보는 앞으로 소통을 더 강하게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성장과 배분 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과의 약간의 어떤 시각의 차이, 이런 것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뭐 벌써 이제 오늘 밤 지나고 나면 새해잖아요. 새해부터는 선거 전략은 물론이고 이 공약 면에서도 좀 더 정교한 이 조율, 이 코디네이트가 더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려면 뚜렷한 어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러다 보니까요, 윤석열 후보가 오늘 입장문을 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정권 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내고 새 정부가 변화를 끌어내겠다, 이런 결기를 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 2021년 저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책 한 권을 썼는데 제게 정치는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정치의 길로 들어서는 문을 선뜻 열기란 쉽지 않았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실망도 두렵고 아쉬움도 많았고 부족했고, 그러나 한 계단 한 계단을 오를수록 더 힘이 나고 어려워도 반드시 해내야겠다는 의지는 더더욱 굳어진다. 반드시 그래야죠. 그러면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내 모든 것을 바쳐 받고 싶다는 다짐으로 나섰고, 개인의 영광보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고 제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그러면서요, 정권 교체를 이뤄낼 힘이 제게 있다면 그 힘을 모두 쏟아 부어야 한다는 간절함이 저를 정치로 이끌었다. 그리고 희망을 봤다. 정권 교체를 향한 국민의 열망,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보면서 내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한다.
당연하죠. 지금도 그러니까 뭐 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 찍겠다 이런 국민이 여전히 70%가 되고 있어요. 이 70%의 플러스 알파를 끌어내는 그런 노력이 윤석열 후보한테 따라줘야 되고, 그 따라주면 반드시 저는 결실을 맺을 것이다. 저는 자신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여기까지 왔고,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다. 두 개의 장이 더 남아있다. 하나는 국민 승리이고 또 하나는 변화다. 그렇게 국민과 함께 한 권의 책을 쓰겠다. 그리고 작년 이맘때 내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국민께 2021년은 더 힘들고 무겁게 느껴진 한 해다. 고단한 한 해를 힘겹게 버텨주신 국민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빛처럼 소리 없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고맙다. 이렇게 지금 내 입장문을 냈습니다. 자, 이 입장문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대단히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이 지지를 넓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의 책 한 권을 다시 쓰도록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어제 정부의 방역 지침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24시간 영업을 강행한 이 카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경찰에서 보복 수사에 나섰어요.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윤석열 후보 이거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다. 지적하고 국민이 그렇게 만만하냐? 강도 높게 비판에 나섰어요. 그래서 어디 무서워서 살겠습니까? 이런 제목의 이 글을 통해서요. 과태료 처분이면 충분한 것을 가게까지 닥쳐가지고 샅샅이 들이다뇨 이렇게 꼬드면서 하기야 야당 대선 후보까지 사찰하는 마당에 국민이야 애초부터 눈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방역 수치를 어긴 것이야 잘못이지만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예. 그래서 그러면서요. 물론 이 방역 수칙 위반 제재가 필요하고 국민의 협조도 절실하지만은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국민을 겁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정치 방해에 대한 국민 불만을 억누르려고 경찰력 함부로 행사하지 말아라.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에나 집중하고 어디 무서워서 살겠냐. 이런 지금 반박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그다음에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 지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이 어젯밤 0시기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반드시 문재명에 승리하겠다. 지금 문재명은 이명박근혜 이름에서 따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 문재명에 승리하겠다는 결기를 TK 지역을 방문하면서 보여주고 있고, 이 박근혜 대통령의 회복이 지금은 급선무이기 때문에 회복이 되면 바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제 홍준표, 그 다음에 유승민 이 두 후보가 꼼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분도, 이제 새해가 되면,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이 환경의 변화 중에 하나가 시간이 바뀌는 거예요. 이 시간 중에서 연도가 바뀌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입장을 바꿔야 본인이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본인들이 왜 경선에 나왔어요? 정권 교체하겠다고 나왔잖아요. 다만 정권 교체의 주인이 본인들이 아니고 지금 윤석열 후보로 정해졌어요. 이거는 뭐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정상적인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정해진 절차를 끝까지 완결하는 길은 결국 카드를 합치는 거예요. 이 길밖에 없어. 딱 그래서요. 이제 1월 1일을 계기해서 유승민과 이 홍준표 이 두 분도 입장을 바꾸게 되리라 저는 믿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것도 말하자면 이 하락 추세인 지지율을 회복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윤석열 후보는 나는 전광판은 보지 않아 이런 얘기를 물론 했죠. 그리고 오로지 국민만 보고 열심히 운동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 이 백진장도 만들면 낫다고 그러잖아요. 손을 합치면 100번 낫죠. 그래서 유승민과 그다음에 홍준표 이 두 분 합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제도 말이죠. 윤석열 후보 TK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얘기할 적에 홍준표, 유승민 두 의원이 50년이야 대환영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는 소통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에 관해서도 이 갈등, 본인 입장에서는 이 대표하고 갈등할 게 하나도 없고 당은 당 대표가 알아서 하고 후보는 후보가 할 일 잘 하면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리고 이제 통신자료 조회, 공수처, 이거는 불법 선거 개입이고 부정선거를 장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으면서 구속시키겠다라고 하는 강한 입장까지 내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지지율 하락 원인 중에 하나로 되고 있는 이 김건희 씨, 이 오빠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정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거 증거를 내도 말이죠. 이게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결국 타지노나 마찬가지다. 타블로 때와 똑같다. 그리고 이 김건희 씨 동생은 술 한 잔도 못하는 사람이다. 정말 얼마나 얼빠지겠어요. 그래서 이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이 김건희 씨의 오빠가 정말 이건 너무 억울하다. 사실과 다르다. 과도하게 비난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제가 대학 졸업했다고 졸업증명서 갖다 대면 졸업증명서가 진짜인지 증명하는 것과 똑같다. 옛날 타블로처럼 이렇게 심하다. 그래서 타진요가 증거를 내도 계속 의심하는 것처럼 지금 그런 구도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정확하게 제 여동생은 단 하나도 위조를 하거나 사본을 낸 게 없이 전부 원본을 냈다. 보통 경력증명 같은 경우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제 밑에 있던 직원이 다른 회사 갈 때 좀 유리하게 경력을 써서 경력증명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지금 현실적 실태를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과거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게 이제 타진요잖아요. 이게 가수 타블로의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는데 타블로가 미국 스탠포드대 졸업장하고 성적표를 공개해도 말이죠. 그리고 대학도 맞다 이렇게 답변을 하지만은 이 비판하는 사람들,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타블로와 가족에 대해서 모욕을 계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다가 결국 2012년도에 항소심에서 실형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 사례를 들어가면서 이 김건희 씨 오빠가 억울함을,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도 저는 평생 제 여동생이 사석에서도 술 먹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아예 한 잔도 안 한다. 이렇게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과의 진정성 문제, 그리고 이제 오빠까지 얼마나 답답하면 전화 인터뷰라도 하겠느냐. 이러한 이 이 간곡한 이 해명, 그리고 설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 좀 받아줘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민주당 진보 좌파들이 이걸 받겠어요? 그래도 이 정권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을 아는 왜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해하는 이 공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 이러한 이 오빠의 말을 정말 진지하게 받아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뉴스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은 어제 오후에 이 광화문 사무실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께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윤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 현재 그렇게 높은 퍼센티지를 보이지 않지만 최종적으로는 이길 것이라고 본다.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그리고 국민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화법을 구사하고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안철수 단일화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이게 인터뷰 내용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70% 정도의 확률로 정권 교체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는데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면서 그 결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보여주지 못해서 다소 차질이 생겼다. 앞으로 후보도 선거를 이끌어가는 나도 그리고 선대위 당 구성원 모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가야 한다. 그간 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잘 하도록 하는 것으로 바꾸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면서 지지율 추이를 봐야 하고 설이 지나면 한 번 더 변곡점이 올 것이고 그때가 되면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 이후에 대선까지 접전 양상으로 갈 경우에는 안철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그렇지만 합치는 것이 일정 부분은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에 당사자인 후보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고 본인은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윤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서 안 후보에게 간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윤석열 후보의 슬로건은 약자와의 동행 윤석열이라 이렇게 밝히면서요. 슬로건이 무엇인가 이런 이 질문과 관련해서는 약자와의 동행 윤석열이 맞다. 그러면서요. 공정경제는 약자와의 동행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약자와의 동행 뒤에 세부 이 디테일 항목 중에 하나가 공정경제라 이거예요. 예. 약자가 꼭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자만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약자의 동행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대목에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지금 제일 불공정한 것이 양극화가 심해진 경제 분야인데 이를 극복하려면 공정경제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가 G4로 가느냐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느냐의 길목에서 역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같은 강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요, 이 김종인 위원장, 인터뷰를 통해서 윤 후보의 최근 언행에 다소간의 좀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국민에게 감흥을 줄 수 있는 화법으로 말을 구사해야 한다. 아직은 그런 게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지만 정치를 시작한 지 5개월밖에 안 됐으니 앞으로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가 정책보다는 정권 교체만 앞세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보좌하는 사람들이 잘못도 있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 원활하게 지원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렇게 일부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윤 후보나 정책팀한테 말하는 것이 정책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요. 코로나 사태로 황폐해진 국민들에게 대통령이 되면 1차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피부에 와 닿게 설명해야 된다. 1월부터는 그런 것들을 선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 포스트 코로나 이 정책을 제대로 우리 국민한테 설명을 해서 윤석열 후보가 추구하는 대통령이 됐을 때 추진하는 정책, 포스트 코로나 정책은 이렇게 우리한테 긍정적 영향을 준다. 실감나는 내용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최근에 삼류 바보 미친 사람들 이런 발언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요. 공수처가 본인과 가족에 대한 통신 조회를 했다고 하니 인간적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은 특별한 상황에도 인내하는 아량을 갖춰야 한다. 그리고 김건희 리스크와 관련해서는요.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일단 가족 문제는 조금 해소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문재인 정부 5년 평가에는 굉장히 박하게 해요. 그렇게 수밖에 없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완전히 차별화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문재인 긍정평가 40% 이 후반으로 올라선 거 이거에 관해서는요. 지금 코로나 덕을 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하고 그리고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요. 지난 29일 변경한 슬로건을 예시로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슬로건이 나를 위해 이재명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 나를 위해가 국민 개개인이 아닌 진짜 본인만 위한다는 뜻인데 본인을 위해서라면 가족끼리도 욕하고 싸우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러한 사면 후의 정치적 영향력, 사면이 발표된 것과 동시에 메시지를 냈기 때문에 더 얘기할 것은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예. 그리고 윤 후보 당선 직후의 인수위원장이나 차기 총리설과 관련해서는요. 윤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로 그 다음날 관여를 안 할 작정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강한 부정은요. 항상 강한 긍정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작년 4.15 총선 때, 그 다음에 이번 작년에 비대위원장 갈 때, 이번에 윤석열 후보 캠프에 총괄위원장으로 갈 때 항상 부인 또는 망설임은요. 예, 항상 긍정으로 갑니다. 예. 그리고 뭐 또 선대위 총괄위원장하고 공약을 다 만들었으니까 또 뭐 인수위원장 가면 뭐 그 역량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제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민 여러분도 윤 후보를 믿고 지켜봐 주시면 협조를 해 주실 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상당히 중요한 이 메시지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 방송 이 부분을 잘 읽으셔야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3월 9일까지 윤석열 후보의 전략 어디에 중점이 쳐 있는지 바로 약자와의 통행에 중점이 맞춰져 있다. 이거를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윤석열 후보의 이 안철수와의 단일화 카드를 처음으로 살려놨다는 점. 이것이 가장 큰 변화다. 그만큼 지금 현재 이 선거 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빠지고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거꾸로 올라가니까 말이죠. 본인 생각과 달리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김종인 위원장도 본인의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이 방관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요즘 자주 내놓고 있어요. 이 김종인 위원장이 여기에 관해서 홍준표 의원이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무책 무능을 왜 다른 사람 탓하냐? 자, 뭐 어떻게 질문이 나왔냐면요. 이 청문 홍답콘에서 김 위원장이 홍 반장님 보고 방관자적 자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방자하다. 나는 이미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바로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금 후보 측에 이낙연 정세균이가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외견상 결집했는데 이 국민의힘은 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러면서 경선 과정에 참여한 사람들 하나같이 정권 교체를 외쳤는데 지금은 마치 자기네들은 전혀 관련 없는 사람처럼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집념이 있으면 다 들어와서 협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런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서요. 방자하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는요, 이준석 대표, 지금 시종일관 얘기하는 것은 선대위 전면 해체하라. 왜냐하면 선대위에서 사람 잘라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분노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대위를 아예 해체해버리면 다시 짜면은 그런 인사에 따른 반발이 없기 때문에 해체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자, 그리고요, 이 선대위원장 사퇴하면서 이 세대 포이론,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세대 포이론, 세대 연합론은 60대나 70대에 10대와 20대를 딱 더해서 세대 결합해서 말하자면 40대, 50대를 포위하자 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보면은 이거 마치 이러한 자기의 주장이 20대, 30대 다 잡아놓은 고기처럼 고기가 됐다라는 인식을 준 것 같은데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 이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60대를 빼고는 거꾸로 다 포위당했다. 제가 그거 보고 있으면 얼마나 황당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후보 교체는 절대 불가하다. 그리고 선대위 정리 반드시 해체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메모드에 비유하면서 메모드는 틀렸고 이것 하면 다 큰일 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신지혜, 이수정 그분들은 메모드랑 같이 쉬고 있으면 안 된다. 사실 정리하자는 얘기 아니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 해체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그분들도 기분이 나쁘지 않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황교안 총리가 상당히 이색적 행보를 했어요. 어제 밤에 11시경에 말하자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 중인 삼성병원 앞을 들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병원에 들러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처럼 딱 제목들이 많이 나와요. 힘들고 외로우셨죠? 이렇게까지 하면서 석방 1시간 전에 아니올시답니다. 그냥 차를 타고 말이죠. 병원 쪽으로 가서 한 바퀴 삑 병원 문 앞에서 차를 돌리고 현장에 있는 사진들, 화환이 1000개 정도 있었잖아요. 플래카드. 이런 거를 찍어서, 말하자면, 페북에 글을 올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나오시지 못하시는 대통령님을 생각하며 다시 벨라를 고대하며 이제 병원 앞에서 차를 돌린다.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냐? 모진 시간 잘 견디고 이겨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다. 영의 몸에서 벗어난 대통령님을 다시 맞이했다는 기쁨을 표현하기엔 세상이 아직 너무나 어둡고 춥다. 부디 쾌차하시고 이민년 새해 건강한 모습 밝은 얼굴로 다시 뵙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오늘 오후 첫 방송을 마무리하고 또 이 오찬 후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요,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 빨간색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